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슬리 클래스 7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대기 화면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번 달부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 문화의 집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대기 화면에도 함께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무더운 날씨, 특히 오늘부터는 이제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방학을 했는데 이상하게 계약을 한 것처럼 아니면 학기 중인 것처럼 뭔가 일이 계속 많이 있네요. 아마도 학기 중에 이제 제가 모든 일들 다 방학으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수업이 없기는 하지만 뭔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고도 쓰고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뭐 출판사 관계자분들 만나고 있고 미팅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방학이 방학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는 제가 예고드렸던 것처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소설 쓰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번의 시간으로 우리가 뭐 소설 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마침 또 제가 번역해 놓은 책이 한 권 있기도 해서요. 그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소설 쓰기에 대한 어떤 개관이라고 할까요?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학 특집으로 함께 이런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소설 쓰기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저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작가고 소설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소설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소설 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상에서 소설을 제일 잘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 이 영역, 이 씬에, 문학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경기장에, 대략 한 뭐, 15년 정도 들어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을 보았고요. 많은 작가들의 어떤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화려하게 데뷔했던 사람, 뭐 천천히 인정받았던 사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작가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소설을 잘 쓰냐,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잘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부터 잘 쓰는 사람이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작법에 관심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원래 잘 썼으니까 잘 쓰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반대로, 소설을 잘 못 쓰는데 잘 쓰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런 작법서나 작법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공부들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무슨 소설 쓰기의 비밀을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쓰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그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렇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토끼가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던 사람이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과 다음 달의 강의 역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학교 안에서도 이런 소설 쓰기 강의를 하고요. 학교 밖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싶어 하고 또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발견되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소설을 잘 쓰고 싶은데 다른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 소설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쓰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기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기술이자 원리이자 원칙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늘어놓고 싶은 어떤 매개로서, 그 장치로서 소설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 소설을 쓰기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종류의,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소설에 매혹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설을 읽고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이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취향을 발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취향을 발견하고 그 같은 취향의 책들을 읽고 자신의 예술가적인 자아와 취향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동의 비유를 해볼까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체력이고요. 하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어떤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모든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 그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 경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축구 경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체력과 기술만 있으면 좋은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는 체력도 있고 기술도 있는 선수인데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컨디션에 따라도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하는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예요? 내가 골대 앞에서 이 상태에서 공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종류의 상상이잖아요. 결국엔 이 상상력의 영역이 운동선수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것이 그 선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력과 기술과 결합해서 어떤 예술적 순간, 골이라는 예술적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글쓰기에 적용해 보자면, 필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글을 쓰는 체력이 필요하고, 또 소설 쓰기와 연관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예술가로서 뭘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예술적인 순간들,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라이팅 픽션이라는 책이고, 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0년에 번역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은 제닛 버로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문예창작학과 교수님, 그리고 문학을, 그리고 소설 쓰기를 미국 대학에서 30년 이상 가르치셨던 분의 소설 쓰기 작법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한 버전은 이 책의
10번째 에디션인데요. 이 책은 그러니까 처음 출간된 것은 1982년이에요. 1982년에 초판이 등장했고, 그리고 2019년에 10번째 판본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37년 동안에 계속해서 판을 거듭하면서 출간된 소설 쓰기, 소설 창작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운 부분인데, 같은 책이 수정과 증보를 거듭하면서 37년간 출간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책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서 뭐 길게 봐도 몇 년을 가지 않고, 뭐 아주 짧게 보면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7년 동안 같은 책이 계속해서 수정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0번째 에디션을 보면 심지어 우리나라 소설가인 한강 선생님의 소설까지, 그 소년이 온다, 휴먼 액츠라고 번역된 소년이 온다의 구절까지 예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하는, 새롭게 나오는 소설들, 예문들,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담론이나 이론들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을 거듭하면서 계속 똑같은 책이 나올 수 있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한 권을 통해서 소설 쓰기에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좋은 점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달린 여러 가지 어떤 리뷰들을 보면 독자들이 이 책이 이제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지루하다, 이런 평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일정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 같은 책을 보면 거기엔 작가의 자전적이고 에세이적인, 그 자체로 소설적인 어떤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 또 유머 감각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좀 진지하거든요. 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교과서 같아서, 이 교과서가 재밌기란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과서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책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소설을 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쓰기에 대한 특강은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책의 한 반 정도의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챕터들을 좀 제목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저의 의견을 좀 더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챕터를 열면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왜 쓰는가? 작가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왜 쓰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쓰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해 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설을 왜 쓰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잘 쓰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과 어떤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작가들을 보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쓰는 작가인데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 썼는데도,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고 예술적 어떤 취향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써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가로서 가질 수 있는,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재능은 계속 쓰고자 하는 열망인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은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핍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디에서도 뭐 상처나 결핍은 없지만 그냥 내가 무언가 내면에 말이 많아서, 혹은 내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것이 밖으로 분출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에 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언제 쓰냐, 어떻게 쓰냐 하는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남겠죠. 언제 쓰고 또 어떻게 쓰냐. 이건 작가들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제일 좋은 대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아침에 쓴다, 출근 전에 쓴다, 퇴근 후에 쓴다.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쓰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쓴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동선수들도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글 쓰는데 항상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루틴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다만 어떤 루틴이 나에게 맞는지는 그건 역시 자기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써도 좋고 30분을 써도 좋고 몇 시간을 써도 좋지만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혹은 정해진 환경 속에서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게 되죠. 지금 내가 너무 회사에 일이 많아서 지금은 잘 못 쓰겠다. 혹은 지금은 내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지금 저도 바깥에서 이제 어린 아이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쓰지 못하겠다. 혹은 내가 지금 요 시기만 건너고 지나고 나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 작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간 도둑들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 도둑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것들은 항상 있어요. 하나가 사라지면 새로운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상관없이 혹은 그것들을 다 감안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쓰고 싶다면 그래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 습관, 아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간 도둑들에 상관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기 쓰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일기보다는 저널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기라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있었던 일을 무작위로 기록하는 것이지만 저널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만난 사람, 내가 오늘 본 영화, 내가 읽은 책,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저널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쓴 글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글을 새롭게 쓰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사실 모아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널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널을 쓰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저널을 쓰는 것을 습관화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겠죠. 저널을 쓰는 걸 습관화하고 그것이 쌓여 있다면 나중에 이것들을 들춰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는지를 글쓰기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책 라이팅 픽션에서는 뭐 자유 글쓰기와 자유 초고 쓰기 뭐 이런 용어들로 이 글쓰기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유 글쓰기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아무 글이나 쓰는 거고 이건 저는 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자유 초고 쓰기라는 건 이 자유 글쓰기 중에서 무언가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라는 건데 저는 결국 이것이 일기와 저널의 관계를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 챕터마다 뒤쪽에 글쓰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담아 놓았는데요. 이 글쓰기 프롬프트가 뭐냐면 일종의 연습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챕터에서는 어떤 글쓰기 프롬프트를 주냐면 2주 동안 매일 일기를 써라. 그리고
하루도 빼먹지 말고 뭐 어떤 걸 해라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당신이 전혀 모르는 10가지의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문단 길이의 자유 글쓰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우리가 처음 글을 쓰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가로서 읽는 것입니다. 작가로서 읽는 것. 이거는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자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자로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건 그 책의 그냥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은 좋구나, 이 부분은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작가로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아까도 운동의 예를 들었으니까요. 스포츠를 볼 때 내가 그냥 어떤 팀이 이길까만 관심이 있게 그렇게 보는 것이 관객으로서 보는 거라면, 내가 선수로서 보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나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나라면 저 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기서 저 공을 어떻게 던졌을까? 혹은 어떻게 몸을 움직였을까를 상상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읽기를 시작하게 되면 나쁜 점은, 독자로서 순전하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들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어들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작가로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영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예행 연습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잘 쓰는 작가라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돌파해 나갔구나 같은 것도 또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또 하나 어떤 것을 추천해 주냐면요,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라. 기억과 경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 자세하게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딜레마, 부조화, 연관성, 기억, 이식, 복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든 어떤 뉴스를 보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거기에는 어떤 딜레마와 모순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글에 적용해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뉴스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 보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강의나 수업에 가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감을 어디서 얻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 영감을, 제가 지금 데뷔한 지 13년 차 작가인데, 제가 지금 어딜 가서 영감을 찾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저는 영감을 찾으면 안 돼요. 영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것 하나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저는 냉장고를 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TV에서 요즘 유행하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많은 어떤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냉장고 열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뚝딱 뭔가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보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저 사람 냉장고만 열어도 저런 요리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건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평소에 재료들을 잘 다듬고 소분해서 냉장고 속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작가로서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저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글 한 편을 써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마트에 가서 뭐 재료를 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 초보인 내가 의도한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영감을 얻었던 것들, 내가 인상 깊게 본 사건들, 인물들 같은 것들을 잘 잘라서 소분한 다음에 손질해서 영감의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1년, 2년, 10년 쌓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영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냉장고, 영감의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료들 몇 개를 조합해서 어떤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이론인데요. 이 냉장고 이론을 가지고 글을 써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챕터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얻고 또 어떻게 실제 글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해변에 들어가기 전에,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부터는 이제 소설 쓰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내용은 바로 텔링과 쇼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와 말해주기.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죠. 보여주기와 말해주기니까 showing and tell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영상의 제목으로도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Don't tell but show 이런 말 써놨는데 이것이 사실 소설 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주면 안 되고. 그럼 보여준다는 게 뭐냐? 보여준다는 이제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꾸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시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소설이라는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영상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소설이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내면에 결국 뭐가 들어있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감정과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로 또 바꾸어서 표현해 볼까요? 소설은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명사, 외로움, 고독 이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활용해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외로움이나 고독이라고 말하면 명사나 형용사를 그대로 말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독, 뭐가 느껴지시나요? 사랑, 뭐가 느껴지세요? 미움,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전세금으로 맡겼던 3억을 들고 날랐다, 나에게 사기를 쳤다 하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여기에는 어떤 감정도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3억을 사기당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꾸로 감정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뭘까? 이건 분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증오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복수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소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소설적 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명사나 형용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여주는 것의 핵심은 예상하셨듯이 디테일입니다. 보여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어떤 디테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보여줄 수도 있고 잘 못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야말로 다시 한번 소설의 생명이자 소설의 증명, 소설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디테일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에드랑 이제 친구인데 룸메이트예요. 근데 레드가 분명히 가스 요금을 내기로 했어요. 잊지 않고 공과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낸 거예요.
안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는 에드가 지난 화요일에 가스 요금 내는 걸 잊어버렸다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거죠. 야, 너 가스 요금 제대로 낸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야, 난 분명히 내려갔어. 내가 내려갔을 때 니트 조끼를 입은 노인이 내 앞줄에 서 있었고 자기 쌍둥이 손녀 얘기를 엄청 나한테 했단 말이야. 라고 만약에 에드가 대답한다면 메리는 여기에 설득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에드의 이야기 속에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디테일에는 항상 설득력이 있어요. 너 진짜로 거기 가봤어? 아니, 거기 가봤다니까? 가봤어. 라고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설득되기 어렵죠. 하지만 난 거기 가봤어. 거기 가니까 모두 있고 난 거기서 뭘 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디테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리 없게 되겠죠. 디테일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설득력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 디테일조차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설가야말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하기 전에 치실을 해야 됩니다. 치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엔 조금 컸다고 자기가 치실하고 양치할 때 나가 있으라고 해요. 어른들한테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혼자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다 양치를 할 때쯤에, 끝날 때쯤에 들어갔는데 치실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첫째가 치실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치실을 얘가 하기 싫어하니까, 치실을 좀 하기 귀찮아하니까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물어봤어요. 치실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했대요. 그래서 제가 했다는 말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치실 정말 했어? 치실이 무슨 색깔이었어? 치실의 색깔이 그 치실이 달려있는 이 플라스틱 손잡이 색깔이 한 5가지 정도 있거든요. 어린이용 색깔로. 무슨 색깔이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빠 파란색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치실을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까지 이야기하니까 제가 깜빡 속겠더라고요. 얘가 진짜 치실을 했나? 하지만 저는 디테일로 늘 누군가를 속여온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거기에는 파란색 치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쓰레기통까지 보여주면서 쓰레기통에 파란색 치실이 없는데 너 정말 했어?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굉장히 멋쩍게 웃으면서 사실은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 거짓말해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기도 하죠. 어린이가 디테일을 사용해서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술가가 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디테일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디테일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작가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디테일과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감각적 디테일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한테 대신 느낄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것이 디테일의 역할, 소설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각만을 우리가 보통 활용하기 쉬운데요. 시각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감각들도 활용하셔야 돼요.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습니다. 오감이 다 있어요. 이 디테일들을 다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방법은 5가지 색깔의 펜으로 여러분이 쓴 글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감각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시각은 뭐 빨간색, 청각은 파란색, 뭐 촉각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게 체크해 보면 분명히 내 글이 끝날 때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는 펜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의 경우에는 미각이 그랬거든요. 저는 미각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작가 지망생 때. 그래서 제 글을 오랫동안 봐줬던 친구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소설 속에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왜 먹지를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소설에서 미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 좀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말해준 게 고마운 일이죠. 몇 년 후에라도. 그래서 이 미각을 활용하지 못하면 저는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를 아예 못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반대로 어떤 잘 쓰는 작가들의 글을 읽을 때는 막 어떤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 것 같죠.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작가가 감각적 디테일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적 디테일들을 잘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촉각과 미각, 후각과 시각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 물론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같은 것들은 표현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조금 더 독자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살짝 섞여주면 항상 시각만 있거나 겨우 청각 한두 번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설들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소설, 뭐 영화로 치면 3D, 4D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화관에 가서 3D나 4D는 아직도 좀 어색하고 좀 진짜 같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부감을 갖는 관객들도 있지만 소설에서의 이 공감각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이 소설의 공감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잘 믹스해서 감각적 디테일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막 아무 디테일이나 굉장히 그냥 자세하게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마치 모든 영역에 초점이 맞춰진 사진이 꼭 좋은 사진이 아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정확하게 핀이 맞춰진 사진이 좋은 사진인 거죠. 내가 원하는 피사체, 내가 원하는 인물에 탁 핀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뒤에가 싹 날아간 사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디테일에도 취사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다루는 디테일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면 독자나 관객은 헷갈리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지? 모든 것이 선명하면 아무것도 특별히 선명한 게 없게 돼요. 하지만 한 가지가 선명하고 나머지가 흐릿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의 레벨을 잘 조절하셔서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디테일을 다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술, 추상적인 서술을 습관적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문단의 시작에 제가 이제 자주 지적하는 것인데요. 제너럴 센텐스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문단의 시작 혹은 모든 문장의 끝에 제너럴 센텐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센텐스가 뭐냐? 이런 거예요. 거리는 혼잡했다. 또 책장에는 책이 많았다. 나는 가난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뜻인지 되게 분명하기는 하죠. 분명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진술과도 같습니다. 왜? 거리는 혼잡했다.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았어요. 이거 작가한테 사실 필요한 문장이에요. 독자보다는. 독자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거리가 혼잡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책장에 책이 많습니다. 자, 저는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는 어떤 디테일도 없습니다. 어떤 디테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뭉뚱그린 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독자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습관적으로 쓰게 되면 더 안 좋아요. 아마 이렇게 쓰실 거예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거리는 혼잡했다라고 쓰고, 뭐 사거리에는 뭐가 있었고, 뭐 어디에는 뭐가 있었고, 가게에는 뭐 어땠고, 뭐 어떤 색깔의 차들이 어떻게 줄지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하늘에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할 거라면 그렇게 다 쓴 다음에 거리는 혼잡했다라는 이 최초의 제네럴 센텐스, 내가 이 문단을 쓰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이 제네럴 센텐스를 삭제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럴 센텐스가 저는 쓰는 과정에서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쓸 때는 작가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쓰셨다가 나중에 제거해 주시면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과 생략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빙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의 8분의 7은, 되게 숫자가 재밌죠. 모든 것의 8분의 7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빙산이 그렇듯이 모든 것의 8분의 7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8분의 1만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작가로서. 이 잠겨져 있는 8분의 7은 신경 쓰지 말고 이 드러나 있는 8분의 1만, 드러나 있는 8분의 1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는 저절로 가라앉아 있는 8분의 7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밍웨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장면 그리고 어떤 단면을 자세히 보여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저절로 그것을 읽으면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 다 말해주지 않은 부분까지도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텔링과 쇼잉 중에서 우리는 쇼잉을 선택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텔링은 무조건 나쁜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미숙할 때 텔링을 쓰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럼 텔링에는 전혀 장점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점이 있기도 해요. 뭐냐면 텔링은 굉장히 뭐랄까요? 효율적이거든요. 텔링은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텔링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몇 줄 안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텔링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것에 조금 더 이것을 그러니까 대가들이 텔링을 잘 쓰는 방법은 텔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을 요약한 다음에 거기에 한두 가지의 디테일을 추가해 주면 우리는 텔링을 쓰면서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텔링을 나쁘지 않게 좋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쇼잉을 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텔링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세계 고전을 보시면 클래식들에서 거장들이 텔링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링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다. 압축과 요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만 쓰이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디테일들이 추가되면 이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기는 했는데요. 이제는 인물 만들기. 이 책의 챕터 3과 챕터 4에는 이제 인물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질문 주신 것 있으면 대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인물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인물을 표현하는데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직접적인 방법 4가지가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 4가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행동. 네 번째, 생각입니다.
대화, 외모, 행동, 생각으로 우리는 인물을 직접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1번, 대화는 인물을 진짜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걸 목소리라고도 하는데, 이 목소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어떤 과정, 또 이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 혹은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의 출신 계급, 아니면 교육 상태 같은 여러 가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인물을 잘 드러내주는 첫 번째 방식, 첫 번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대화를 이야기할 때도 요약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겠고요. 간접화법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겠고, 직접화법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큰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것만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접화법이나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대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대화도 똑같이 이 대화 속에서도 쇼잉과 텔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야, 안녕, 이렇게 말하지, 누구를 만나면서, 내가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온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첫 번째는 진짜 현실의 대화죠. 누구야, 안녕? 이 현실의 대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쪽에 있는 독자나 관객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인물들 간의 대화를 시키면서 진짜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한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냥 현실의 대화를 하면 돼요. 날 것 그대로의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현실적인 게 진짜 우리가 현실에서 나누는 모든 것을 그냥 타이핑 치듯이 옮겨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인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대화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대화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걸러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만을 남기는 것. 그러면서 그 대화가 그 말을 하는 인물을 드러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서 누구랑 대화를 하면 우린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항상 갈등을 유발해야 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에 도착해야 되고, 이 대화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드러내는 방법은 인물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인데요. 인물의 외모를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때로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외모를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근데 이 외모는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직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외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물들을 등장시킬 때 이 인물의 뭐 성별이나 이 인물의 나이나 이 인물의 옷차림이나 이 인물이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지 그려볼 수 없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주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을 상상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혐오적인 단어나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외모인지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이 생긴 방식, 그 인물이 입은 방식,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들 내면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물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인물을 형상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재질의 자켓을 입은 사람과 구멍난 추리닝을 입은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기 어렵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사람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배경이 더 연결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양복을 입고 오느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해주죠. 또 이 외모는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쭉 외모가 출중했던 어떤 사람, 어떤 젊은이와 사실 외모가 보잘것없었지만, 혹은 외모가 남들이 볼 때 충분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10대 어느 순간 이후로 갑자기 외모가 달라진 사람, 그게 운동을 통해서든 다이어트를 통해서든 수술을 통해서든 갑자기 외모가 달라진 사람. 그래서 똑같이 외모가 뛰어난 어떤 두 젊은이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쭉 그런 상태로 자라왔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는 이 사람의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인격이나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아마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사람을 변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는 어쩔 수 없이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외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모라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라서 시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나는 향기, 냄새, 그 사람의 채취 같은 것들도 외모에 속하고요. 또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소리, 또 그 사람의 이름의 철자 같은 것들도 외모에 속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름만 보고도 그 사람을 상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그 이름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듯이 이름도 보거든요. 그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 보면 외모의 일종, 외모적인 어떤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특히 자주 내는 어떤 소리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 외모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신체를 움직이는 방식,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구동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인을 찾을 때도 걸음걸이만 보고도 범인을 특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워낙 그런 프로파일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동이랑은 다르죠. 행동은 어떤 의지를 가진 어떤 움직임이고, 이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외모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모에 이런 몸을 움직이는 방식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식들, 대화와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인데요. 행동은 정말로 그렇죠.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지하철 선로 밑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누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바로 뛰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신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도망가거나 모른 척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죠. 그래서 행동이야말로, 아까 소설은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설은 주인공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소설에서 인물이 하는 행동은 변화를 촉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행동은 변화를 촉발해야 해요.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것은 내적이거나 정신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소설적인 행동의 종류가 발견이잖아요. 발견. 깨닫는다. 이렇게 소설 끝내는 분들 많잖아요. 깨닫는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엔딩입니다. 왜? 깨닫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동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는 결정과 발견을 통해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변화의 패턴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패턴들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네 번째 방식은 생각인데요. 생각입니다. 생각은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내리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어떤 일하는 과정, 작업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어진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내면에서 거꾸로 일하는 방식, 일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라이팅 픽션이란 책을 읽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픽션을 읽는다. 그러면 사실 읽는다는 건 행위죠. 읽는다는 건 행동인데요. 여러분 중에 사실 몇 분이나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신 분이 있겠어요? 나는 라이팅 픽션이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라이팅 픽션을 우리가 왜 읽어요? 이것을 읽는 이유는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가 돼서 책을 많이 파는 거예요. 속물적이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진행되죠. 우리의 그 다음 목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은 거꾸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뛰어난 작가, 인정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문해창작대학원에 가야 됩니다. 문해창작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설을 읽고 쓰는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소설을 읽고 쓰는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설을 써봐야 돼요. 소설을 써보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라이팅 픽션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거꾸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일련의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라이팅 픽션이라는 책을 읽겠다는 행동을 하기로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은 내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온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로 자꾸만 되짚어가는 아주 특정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인물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독자로서,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입하는 사람으로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인물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간접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가 자신의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호프 이야기했는데, 체호프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쭉 쓰면서 구로프는 어떤 사람이었다. 구로프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자를 저급한 인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작가가 그 인물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간접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구로프라는 사람은 쓰레기예요. 구로프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 말종이에요. 구로프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인물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제 준비했지만 지금 영상 상태도 썩 좋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물을 만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개별적이고 독특한 인물을 만들고 싶은데, 전형성과 보편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물을 만들 때 너무 전형적인 인물을 만든 건 아닌지, 혹은 그러다 보면 보편적이지 못한 인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예시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아이가 오늘 축구 얘기 계속했으니까 축구공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 잘못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도로로 굴러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을 쫓아서 도로로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달려오던 차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 끼익 소리가 나더니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차에 치여서 공중으로 붕 떠서 솟구친 다음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떤 인물을 만든다면 우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인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인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의 단점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보편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약에 그때 길을 지나가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의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은 전형성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면 응당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에 따라 이 인물을 움직이기가 쉽겠죠. 왜? 의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앞선 1번과 2번의 방법은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되게 어렵고요. 3번의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3번의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아내가 네 번째 유산을 한 자신의 병원, 자기 병원에서 아내가 네 번째 유산을 했어요. 그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의사인 헨리 로스 박사라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개별적인 인물, 결국엔 뭐랑 연결돼 있냐면요, 디테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정해 놓느냐 하는 것이, 이 인물이 여기에서 너무 보편적이지도 너무 전형적이지도 않게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인물의 과거와 그 인물의 독특함, 그 인물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물을 그리려고 하면 너무 흐릿하거나 막연하거나 공허한 인물을 그리게 되고요. 전형적인 인물을 그리려고 하면 항상 그 인물은 캐리커처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캐리커처가 물론 우리랑 닮았지만 우리 자신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일종의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초상을 그리기 원하는데 항상 그걸 캐리커처로만 그려버린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나 전형성은
인간을 독특하게 보지 않고 비슷한 것들만 뽑아서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가진 개성과 개별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전형들의 대립과 융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특성들, 아까 그 헨리 로스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가 의사예요. 근데 자기 병원에서 아내가 4번째 유산을 할 때까지 자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의사로서의 자괴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은 뛰어난 의사이면서 의술을 갖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는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로프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인물인 거죠. 왜? 모순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돈에 절대 관심이 없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에 미쳐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현실에서 만나면 되게 만나고 싶지 않고 위험한 인물인데, 이 인물을 이야기 속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 인물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순되어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지점들을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 속에서 매력적인 인물들은 겉과 속이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물만이 우리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일치하는 사람, 속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야기에서는 미안하지만 매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모든 인물은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부딪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이 모순, 이 복합성, 이 입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개성적이고 독특한 인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0시 20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이야기를 조금 복습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8월에는 역시 소설 쓰기의 나머지 부분, 아마도 6장부터 9장까지 라이팅 픽션 기준으로 하면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플롯과 또 배경, 그리고 시점과 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소설 쓰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또 소설을 쓰는 방법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읽었던 소설들에 사실 이런 원칙과 이런 장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